그리고 이제 마가 진영은 글쎄요, 어떤 정치인들이 트럼프를 제외하면 어떤 정치인들이 이제 리드하게 될까요? 폼페오, 테드 크루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죠. 거기 뭐 7,500만 표, 뭐 거의 1억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50%가 그러니까 여론조사해 보면 50%가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인물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내부 균열이 좀 심해질 거라고 봐요. 이게 급진 좌파가 이번에 부정행위의 일선 부대거든요. 근데 이들이 약점을 내세워서 지분을 요구하죠.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그걸 내가 당신 오다 받아서 저지른 거다. 그래서 바이든 된 거다. 이렇게 약점들이 내놓고서 요구한다고. 왜냐하면 자기 약점이긴 하지만 내 감옥 가는 것보다 바이든 너는 밝혀지면은 저기 정치 생명 끝나고 민주당은 빠개지는 거야. 이거 좀 이거 계산서 들이물고 지분 요구할 때가 한두 개겠어요. 개판 난다는 거죠, 집안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살살 이제 뭐 저것도 피해서 다니고 그랬지만 치매 노인 대통령이라는 게 눈앞에 보이고 그럼 이제 해리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해리스는 누가 봐도 조금만 겪어보면 무지하게 천박한 부통령이거든요. 20대에 자기보다 30살 이상 많은 흑인 정치 브로커랑 잠자리를 같이 해서 정계에 입문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반중 정서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트럼프가 이제 정책을 아주 살벌하게 펴왔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에 남긴 유산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그럼 그거 그걸 걷어들이는 대통령 무슨 행정명령 다시 다 걷어들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입장에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가 남긴 정책적 유산이 하나하나가 다 대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 투쟁에 의해서 공화당이 내부 투쟁을 통해서 마가에 의한 공화당 내부 투쟁을 통해서 공화당이 강화되는 경우에 선거에서 안 떨어지려면 민주당이 우클릭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특히 이 경합주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바이든이 1월 20일 날 들어온다 그러면 제 느낌은 뭐냐면 배탈이 나서 배가 뜯어질 정도의 소화가 안 되는 뭔가를 삼킨 거예요. 쇳덩어리 같은 걸 가시가 막 달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가치지향 민중혁명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 코스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하고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온 일하고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많죠. 한국은 지금 탄핵된 지 지금 4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캠프를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과정도 좀 달랐고 그다음에 그 리더십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제 함량이 좀 다르죠. 박 대통령은 폄하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분은 그분 강점이 있고 트럼프는 이거는 여우와 사자를 결합해 놓은 인물이거든요. 경륜, 통찰, 게임스맨십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식으로 해야지 현실에서 상황을 푼다. 그래서 이 투쟁의 본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둘이 좀 다르지만 굉장히 유사하다. 본질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이 투쟁의 본질이 결국은 인간이 현대 문명을 감당할까? 이런 문제가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 문명, 저는 그걸 이제 지금 단계의 현대 문명은 어디까지 와 있는 거냐면 산업혁명, 화학혁명, 정보지식혁명, 생명과학혁명 이렇게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 문명을 이제 글로벌 정보소통 체제라고 부른다면 지금 버전의 현대 문명을 이런 글로벌 정보소통 체제에서 사람을 개돼지로 타락시키는 악마의 내러티브, 제가 이제 악마의 내러티브 자꾸 말씀드리죠. 하나는 진실 거짓에 대한 분별, 그거 해체시키려고 그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그거 소용없다고 해체시키려고 그러고, 선과 악에 대한 분별,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체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는 해체. 다음번에는 이제 PC 분노. 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이고 개념 있는 사람이야. 너는 친일파, 너는 인종주의자, 너는 백인 우월주의자. PC 분노. 그 다음에
죄책감. 이거 우리 사회는 굉장히 약해요. 뭐냐면은 우리 백인, 우리 서방이 식민 지배와 뭐 이런 걸 해서 원주민들을 많이 숨지게 만들고 무자비하게 착취해온 그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거 계속 퍼뜨리는 거죠. 거의 100년 전에 다 독립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개돼지로 타락시키는 이 같은 악마의 내러티브를 극복하고, 우선 두 번째, 이 글로벌 엘리트 과도지배 체제를 도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3, 그러니까 구글, 뭐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빅텍,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같은 빅미디어,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에 있는 뭐 소로스 펀드, 무슨 펀드 이런 그 빅머니, 이 셋과 중국 공산당이 결합되어 있는 글로벌 엘리트 과도지배 체제, 도모 세력, 이들을 극복하고, 이번에 트럼프가 이들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강화해서 미국에서 마가로 나타나는 거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냐. 이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를 니체는 꿈과 같이 비저닝을 했어요. 1880년대 중반에. 이걸 그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 짜라두짜, 우리가 차라투스트라라고. 짜라두짜의 마을, 하자. 아마 하자가 그게 아마 저기서 온 말일 거예요. 이스라엘 쪽 언어. 짜라두짜의 하자. HAZZA. 짜라두짜의 마을. 차라투스트들의 마을. 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이거든요, 이게.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덕, 이거는 개인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자유, 진실 존중. 이 개인 자유, 진실 존중은 거의 삼위일체예요. 왜냐하면 진실이 존중받지 못하면 돈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그냥 밟는 거예요. 아니 사리를 따지려고 그러는데 뭐 말이 많어. 그냥 앉아 하고 주저앉히는 거잖아요. 진실 존중이 경멸당하면 결국은 개인과 자유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이런 존재들, 개인과 자유와 진실 존중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원하는 경제체제는 당연히 시장이죠. 사유재산과 시장이 없으면 인간이 국가의 종이 되니까. 또 이러한 존재들이 원하는 정치게임은 공정한 민주주의죠. 공정한 투표. 또 이러한 존재들이 원하는 문화에는 반드시 어떤 요소가 있냐면 신앙과 영성에 대한 존중이 들어있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이 인간의 개인성,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individuality라고 합니다. 저는 그걸 개체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제 번역어로는 인간의 개체, 제가 아마 최초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그 단어를 다른 사람은 쓴 거를 못 봤어요. 이 individuality, 인간의 개체성의 뿌리를 보면 한쪽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초사회적 동물이라는 양면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초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어떤 인간의 한 사람의 심리의 어떤 부분에 딱 가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사회라는 걸 넘어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세계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 인류 안에 들어있는 대한민국 사람의 하나인 저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잖아요. 중간이 없어져 버려요. 시간도 당연히 없어지죠. 영원. 저는 사람이 천박해서 그런 종류의 심리적 경험은 못했지만 어떤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을 경험한다 그러거든요.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 막 축적돼 가지고 시간이 길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초시간적 차원이라고요. 이런 게 사람들의 심리적 전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인간이란 존재의 어떤 한 측면에서. 이쪽 측면에서 고도로 사회적 존재인 거고. 이 둘 사이에 긴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긴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신앙과 영성을 경멸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한다고요. 이 긴장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데 이 긴장을 인정하려면은 신앙과 영성을 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종교기관은 안 다니지만 그게 뭐 교회가 됐건 절이 됐건 성당이 됐건 안 다닙니다. 그러나 이 올바른 그 깊은 심오한 신앙과 영성에 관한 진지한 그 고민과 추구를 저는 극도로 존중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부정을 하게 되면 개인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종교의 자유란 단어 대신에 freedom of religion, 이게 서양에서는 religion이 그냥 종교기관의 종교가 아니라 종교하다, 믿는다, 신앙이란 뜻이 있다고요. He is religious. 그 사람은 종교적이야 라고 할 때 그 religious라는 형용사는 그 사람은 신앙인이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적 가치, 핵심적 그 징표들이죠.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선 존중.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참 눈이 번쩍번쩍 돌아가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학벌 좋아하잖아요. 애를 싸발러 가지고 미국 아이비리그의 좋은 대학의 경영대에 파이낸스 전공을 시켜보세요.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다 아는 가장 좋은데 와튼 스쿨이겠죠. 유펜의 펜실베니아 대학. 거기서 이제 파이낸스 금융 쪽으로 박사를 받고 나와. 그러면 이제 첫 직장이나 두 번째 직장쯤은 어디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런 데에, JP 모건 이런 데에 이제 그다음에 호주계 회사 맥거리 이런 그 투자 금융사에 이제 상무쯤 된다고요. 그러니까 비법인 상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리 직급으로 따지면 한 부장. 나이 이제 뭐 군대 만약에 안 갔으면 나이 27, 28. 군대 좀 갔다 왔으면 29. 그래서 M&A 다니면은 기본 단위가 빌리언이에요. 1조라고요. 1조 이하짜리는 안 봐요. 신발값이 안 나와요. 왜냐면 1조 다뤄야 성공됐을 때 한 200억, 300억 먹거든요. 그러면 1조를 그런 걸 성공시키려면 한 대여섯 건 해야 되니까 대여섯 건을 하려면 서류만 해도 한 건씩 할 때마다 저기 카비넷으로 몇 개가 나오는데 몇 명이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1조 이하짜리는 신발값이 안 나온다고 안 다룬다고요. 또 한 번씩 성공시키면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고 그 극도의 긴장 속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직업 수명이 40대 초반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계로 튀어들게 되면 40대 초반에 직업 수명 끝날 거 각오하고 내가 그동안 받은 보너스랑 혼자서 돈 모아서 투자한 거랑 해서 40대 초반에 내가 최소 한 150억에서 200억은 갖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종류로 눈이 획획 돌아가는, 한 번씩 모여서 골프 치러 가면 미국에서 제일 좋은 무슨 오늘 서부에서 골프 칠까? 그럼 샌프란시스코 쪽 가. 거기 샌드페블스 좋잖아. 거기 가. 이런 식의 아주 눈이 획획 돌아가는 그런 물질 문명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게. 자, 이런 물질 문명 속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살면 그거 바라보면서 쫙 줄 서서 그 길로 달려가는 커리어 쫓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뭐냐. 누가 젊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젊은 세대? 저는 사실 거기에 동의는 안 하지만 그 젊은 친구가 말한 젊은 세대는 외모, 섹스, 돈, 경력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저는 뭐 그러지 않은 젊은이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아주 정말 벌거벗은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 면이 있단 말이죠. 자, 사람을 개돼지로 타락시키는 그런 벌거벗은 물질주의 아래서 한쪽에서는 전교조나 뭐 미국의 PC에 의해서 이게 악마의 내러티브가 막 펼쳐진다고요. 이거 극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 커리어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단 말이죠. 빅텍에 대해서 비판적이면 커리어에 도움 되겠어요? 근데 마음속에선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저 사람들 글로벌 제국 만들려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이미 서방 주권 국가를 약화시키려는 그런 관점을 가진 것 같아. 자기 직장은 거기랑 관계 있으면서도
그렇게 쿨하게 비판적으로 보기가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 회사가 중국의 큰 대형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대학 교수면 자기 동료가 중국 공산당이나 연관된 해서 연구 자금 받아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 동료랑 굉장히 친한 사이고 골프 치고 있고 뭐 테니스 치는 사이인데 그 동료가 아 중국 애들 대단해 엄청나 뭐 이렇게 하면서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해서 동조적일 때 그걸 대놓고서 야 엄마 헛소리 하지 마라고 비판적인 생각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이런 걸 다 극복을 해내고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강화해서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를 과연 우리가 만들 수 있냐. 이 현대문명의 지금 챕터가 지금 버전이 이 문제예요. 지금 저희가 부닥쳐 있는 문제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희가 현대문명이 이제 산업혁명 때부터 본격화된 건데 이 산업혁명이 뭐냐면 저는 이걸 최종거래, The Ultimate Trade-off라고 부릅니다. 백모 용어입니다. 이 최종거래가 뭐냐면요.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10,000년 동안에 걸친 인류 인구거든요. 그러면은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불과 한 10억이에요. 10억. 9억이에요. 9억. 산업혁명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산업혁명 시작된 1750년 이후로 몇 배 늘은 거냐? 10배 늘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200년 동안. 그럼 산업혁명 전에 10,000년 동안은 몇 배 늘은 거야? 우리가 빙하가 11,700년 전쯤 녹았는데 그때 한 300만, 400만 밖에 안 돼요. 그럼 10,000년 동안에는 몇 배 늘었냐면 200배 늘은 거예요. 10,000년 동안 200배 늘었는데 지금 우리가 200년 동안 10배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그래프로 보면 얼마나 폭증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죠. 이걸 이제 중국이랑 비교를 해보죠. 중국의 그 인구 통계, 인구 추정이죠. 물론 옛날 거는 추정치랑 비교를 해보면 이 인구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이걸 한반도에도 그냥 추정할 수가 있어요. 현재 인구를 놓고서 이거 이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죠. 현재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8억일 때가 언제야? 그러면 10분의 1일 때가 그러면 8억일 때가 한 1850년대가 한 8억이네. 오케이. 2조 말에 그럼 우리도 한 800만 되는 거예요. 2조 말에 800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비슷해요. 이 패턴이. 지금 우리가 8천만이면 1850년대는 800만이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까 중국 보세요. 중국 보시면은 지금 14억이야. 그러면 1850년대에 얘들이 좀 달라요. 1850년 중국이 그러니까 굉장히 1850년대 그 중국은 벌써 4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청때 급격하게 저게 발전해요. 사실은 1650년대 그러니까 명초 인구에서 머물렀어야 되는데 청때에 그 세계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사회가 안정되면서 생산력이 발달해가지고 전통사회치고는 급격하게 따라잡아 버려요. 올라서요. 그러니까 한 1650년대에서 1850년대까지 사이에 200년 동안 얘들이 몇 배가 느냐면 4억 5천 느니까 얘들이 3배가 느는 거예요. 300% 많이 늘은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청때 꼼짝도 못한 이유가 있다고요. 이렇게 늘은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면은 그래프가 중간중간 풀이 죽잖아요. 풀이 죽는다는 건 뭐겠어요?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죠. 기아가 심해가지고 잡아먹기도 하고. 이게 멜더스 사이클입니다. 멜더스 사이클. 그러니까 평화가 유지되고 기후가 좋으면 인구가 느는데 인구가 늘면 식량이 부족해지고 거기다 기근까지 덮치고 그러면 전쟁 나고 인구가 줄고
기근, 전쟁, 질병에 의해서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은 상태에서 다시 평화가 오고 기후가 좋아지면 또 인구가 늘고 또 줄고 늘었다가 줄고 이게 멜더스 사이클이에요. 이게 언제 극복된 거냐면 아까 중국에서도 보면 1850년대 이후로 50년대 이후로 인구가 폭증하잖아요. 세계 인구도 마찬가지고 1850년대 이후로 폭증하잖아요. 그 1850년대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에 의한 그게 쫙 번져나간대요. 1750년대가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시작했을 때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면서 멜더스 사이클을 극복한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불쌍해요. 물론 불쌍한 데가 있어요. 근데 남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 거꾸로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 오케이. 평균 수명 늘었어 안 늘었어? 일제 때 평균 수명 늘었어 안 늘었어? 이런 거 봐야 돼요. 하루 평균 섭취량 늘었어 안 늘었어? 한 사람당 에너지 소비량 늘었어 안 늘었어? 평균 수명, 에너지 소비, 종이 소비. 종이 소비가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평균 수명, 에너지 소비, 종이 소비, 그 다음에 식량 소비, 한 사람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제 나쁜 놈들 다 죽창으로 찔러 죽여야 되고 일을 박박 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케이. 저한테 보여달라 이거예요. 조선 말에 에너지 소비, 종이 소비, 식량 소비, 평균 수명하고 저는 일제 때 마지막에 굉장히 극악해요. 태평양 전쟁 이후에 1941년 이후 극악합니다. 말고 예를 들어서 1935년 기준, 혹은 1938년 기준. 그러니까 1904년과 그 30년 후에 35년 후에 1939년 혹은 36년 후에 1940년 1905년부터는 일제 식민지로 봐야 되니까 사실상에 그때의 평균 수명과 에너지 소비량과 식량 소비량과 종이 소비량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현대 문명에 강제 편입당한 거거든요. 일제에 의해서. 현대 문명이 이런 게 있다고요. 일제가 그렇다고 현대 문명 정확히 그 가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를 거부한 거죠. 우리 선배 세대가 위대한 거죠. 니들이 우리를 아무리 꼬셔서 아무리 우리한테 풍요를 준다 그래도 너희들과 우리는 달라. 왜냐? 우리는 신토를 섬기는 신민이 될 생각이 없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물질로 너희들이 우리를 아무리 꼬셔도 우리가 거기 갈 생각이 없어. 일제가 우리한테 물질로 유혹했다라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오히려 선배 세대를 욕보이는 소리가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 산업혁명 이후의 현대문명이라는 게 산업혁명은 화석연료와 기계공업이죠. 그 다음에 화학혁명이 옵니다. 화학혁명은 냉전 시기에 이루어져요. 이게 특히 석유화학공업 같은 경우는 1940년대부터 본격화되니까. 그 다음엔 정보지식혁명이죠. 이건 탈냉전 시기에 급가속되죠. 이 정보지식혁명은 다른 분야별 혁명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정보지식은 모든 혁명을 다 강화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없었으면요. 게놈, 생명공학이 이렇게 발전을 못해요. 원래는 인간 유전자 지도의 해석을 사람들이 한참 나중에 올 거라고 해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워낙 약해서. 근데 그게 1990년대인가 80년대 말에 오죠. 그때 인간 유전자 지도가 다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컴퓨터와 소통이 없으면요. 저 셰일 혁명 못 일어납니다. 셰일 혁명이 뭐냐면은 현장마다 옛날에 치면 엄청난 슈퍼컴에 해당하는 초고성능 컴퓨터 갖다 놓고요. 파내려가면서 그 진동파를 가지고 그 아주 숙련된 사람이 보면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 다시 오른쪽에서 50도로 꺾어 90도 다시 왼쪽으로 60도 꺾어 하면서 이 3차원으로 이 선을 빼는 거예요. 그 파이프를 이렇게 빼면서 굴착해 가면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할 때 그 렌더링이라 그러죠. 그 3차원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보는 이게 있다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백신 할 때 그 S단백질에 맞춘다 그래서 그 모양새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3차원 모양새를 컴퓨터가 이미징을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바이러스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튼 이런 혁명들이 진행을 해와서 지금 우리는 드디어는 최종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멜더스 사이클. 그래서 놓여놨다고요. 에너지, 식량 이런 데서 형편없이 뭐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에너지, 식량 이런 데서 형편없이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멜더스 사이클에서부터 인간이 해방됐다는 거죠. 멜더스 사이클에서 해방됐다는 얘기는 인간이 문중으로부터, 대가족으로부터, 그 다음에 자기 마을마다 존재하는 종교기관, 교회 이런 데로부터 다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야, 개인으로. 마르크스는 현대문명에 대해서 인간이 생산수단으로부터 해방됐다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마지막 그 유죄가 남은 게 러시아인데, 제정 러시아 때 부동산 거래를 하잖아요. 농토. 이제 지주끼리 만나서, 저기 말이야. 1평방킬로미터, 2평방킬로미터 내가 팔게. 그러면 농토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농토에 있는 주민, 농노, 주민이 사는 움막, 집들, 그 주민이 다니는 성당, 러시아 성당, 이걸 다 파는 거예요. 즉 인간이 땅에 묶여 있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조선 때, 우리 조선 이치 조선 때 땅으로부터 떠난 존재가 뭐 유민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무자리 아닙니까? 천민 중에서도 가장 아래 천민이죠. 동학이 망가진 다음에 호남 쪽에서 그 유민이 어마무시하게 발생합니다. 그 유민 중에 한 분이 저희 할아버지였어요.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그게 조선의 기준에서 보면 아주 천한 존재예요. 마을에 묶여 있지 않으니까. 문중도 없는 거고. 단절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그런 처지가 한 5년, 10년 간 거고, 그게 아니라 대대로 그렇게 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천민 중에 상천민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천민이 아니다. 너희들이 버젓한 백성이다. 그래서 백정입니다. 백정의 뜻이 버젓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유민의 인구 비율이 20, 30%가 됐었거든요. 조선 초기에. 그걸 강제 정착을 시켜버렸다고요. 그래도 좀 남았지만 그때 강제 정착시킬 때 너희도 버젓한 백성이야. 그래서 백정입니다. 자, 그러면 막스는 인간이 생산수단으로부터, 즉 토지로부터 분리된, 그래서 떠돌면서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생활하는 존재가 됐다. 이런 인간 존재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다. 이 인간 존재를 우리가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부른다. 무산계급. 그러면 그 인간의 원래 형태는 뭐냐? 종산계급이죠. 재산에 소속된 계급이죠. 땅에 소속된, 땅에 묶여있는 농민, 농노.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심리적으로 일어난 일은 뭐냐? 인간이 전통 도덕, 문중, 대가족, 부족, 그다음에 마을에서 대소사를 결정하는 교회, 이런 데로부터 분리돼 버린 거예요. 개인으로. 그게 이제 극도에 달아서 그런 개인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막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현대 문명입니다. 이런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가 글로벌 엘리트 과도지배 체제 만들려는 자들 극복해낼 수 있냐. 빅3와 중국 공산당. 이런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개돼지로 타락시키는 악마의 내러티브 극복할 수 있냐. 이런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가치가 결국은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를 향하는 가치일 수 있냐. 이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트럼프가 이번에 1월 20일 날 밀려난다는 거를 제가 뭐 정신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굉장히 그 유장한 싸움의 한 페이지에 지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싸움 안 끝난다. 왜냐, 인류가 한다 보면 감당 못하면 죽어야 되는데. 안 끝난다, 이거. 죽든지 이기든지. 그게 스파르타 사람들이 쓰던 말이죠. 전쟁터에 나갈 때. With victory or on the shield. 이겨서 돌아오거나 죽어서 와. 당시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붙어서 이제 전사를 하면 그 유해를 방패에다가 이제 눕혀가지고 동료들이 들고 옵니다. 그걸 on the shield라 그래요. 방패 위에. With victory, 승리와 함께 혹은 방패 위에. on the shield. 우리 그냥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럼 한국에서 뭐 할 거냐? 이제 코로나로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일단은 서로 연락처 확보하고 연락하고 네트워크를 일단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코로나 극복돼 갈 때 우리가 밀고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우리 나름대로 이 땅에 있는 친중 글로벌리스트 우파 마름, 우파 하수인, 뭐 조중동 국민의힘 지도부 거기 푸시할 수 있고 또 친중 글로벌리스트 좌파 마름, 좌파 하수인 문재인 586 집단 푸시할 수 있잖아요. 미리 짜 있어야 된다고요. 미리 애국전선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www.lisol.kr/s1 그래서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준비하자.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